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기 전까지는 레전드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국 언론은 이미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윙어로 선정하면서 존경심을 보냈습니다. 레전드로 인정한 것인데요. 우승이라는 업적을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 큰 성과를 냈던 역대 토트넘의 레전드들, 그리고 한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기도 했던 가레스 베일조차도 손흥민 선수의 아래로 평가한 영국 언론의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영국 언론의 토트넘 역대 베스트 윙어 선정 내역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등장한 세부 기록 분석,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전술 전망과 조언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의 보도였습니다. Ranking the 9 best wingers in Tottenham history.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윙어 9명을 순위로 매긴 것인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모토 To dare is to do. 과감하게, 자신있게, 무모하게 도전하라라는 이런 모토가 항상 토트넘이라는 팀의 신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지션이 윙어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의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 실제로 두려움 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환호를 받았고, 또 수비수들을 제치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토트넘 팬들이 과거 화이트 하트 레인,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만들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은 팬들에게 감명을 줬는데요. 토트넘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윙어들이 신성한 잔디 위에서 활약해 왔다라면서 이 선수들이 모두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수비수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으며, 매주 N17, 바로 토트넘의 경기장이 있는 지역, 북런던 지역을 찾는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을 고려한다면 어떤 선수들은 또 다른 선수들보다 더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면서 개인 경력뿐 아니라 우승 경력을 통틀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1961년 두 차례 우승, 더블 우승을 달성했던 그 유명한 팀의 스타부터 현재 클럽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 이르기까지 과연 토트넘 최고의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가 누구인지를 살펴봤다며 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랭킹 팩터스, 과연 어떤 기준으로 토트넘의 최고의 윙어로 꼽았느냐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요. 우선 득점이 중요합니다. 메인맨, 팀의 이제 간판 스타라는 것들을 떠나서 윙어 포지션이지만 꾸준히 아웃풋,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한다. 즉 득점에 직접 기여해야 하는 포지션인 만큼 공격 포인트 기록을 우선순위 했고요. 또 롱비티, 장수, 클럽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 레전드이자 최고의 선수라면 잠깐 반짝하고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가서 거기서 뭐 활약을 더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토트넘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임팩트, 영향력인데요. 팀을 이끌었던, 팀 내에서의 팀의 리더로 의 역할을 보인 것과 또 월드 클래스 수준의 선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 요소들, 팀에 기여한 것,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팀 전체에 미친 영향력 두루두루 봐서 이제 설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1위가 2015년에 입단해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였고요. 2위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성시대를 누렸던 가레스 베일, 2020-2021 시즌에 임대로 돌아와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와 KBS 트리오를 이루면서 한 시즌 더 뛰기도 했었죠. 그리고 3위가 1958년부터 1968년까지 장기간 활약하면서 우승컵까지 안겼던 클리프 존스고요. 프랑스 축구 스타인 다비 지놀라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하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레전드로 유명한 선수 크리스 워들이 1985년부터 1989년 동안 뛰면서 5위를 차지했고, 테리 다이손 1965년까지 10년 동안 활약한 과거 시대의 스타죠. 이 선수와 함께 뛰었던 테리 매드윈이 1956년부터 63년까지 뛰면서 7위, 토니 갤빈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스타로서 8위,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 뛰었던 아론 레넌, 우리 팬들에게는 박지성 선수가 활동하던 시절에 토트넘의 스타로서 잘 알려져 있는 스피드 마스터인데, 이 선수가 9위에 올랐습니다. 상위권에 오른 선수들이 왜 손흥민 선수에게 밀렸을까?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도 조금 의아한 선수들도 있긴 한데요. 우선 다비 지놀라가 4위에 오른 이유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 기간이 짧았던 면이 있어요. 토트넘 선수로서 125경기에 출전해서 21득점, 21도움, 정말 풍부한 공격 포인트 기록을 만들었죠. 크리스 워들이 떠난 이후 8년 만에 다비드 지놀라가
토트넘을 강타한 차세대 윙어로서 떠올랐고 토트넘이 마침내 또 한 번 세계적인 윙어를 보유했다라는 기대를 받았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비드 지놀라는 단지 토트넘의 스타일뿐 아니라 역대 최고의 프랑스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와이드맨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그리고 스릴 넘치는 인사이드 돌파 능력으로 윙 플레이어의 정수를 보여줬고 또 화려한 슈팅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수비수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1999년에 토트넘이 리그컵을 우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해 영국 축구 기자들 선정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영국 프로축구 선수 협회 선정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으면서 비록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의 선수상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기자와 선수들이 인정한 선수였습니다. 125경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21득점, 21도움을 기록한 지놀라는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던 선수이기도 하지만 워들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에서의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고요. 다음은 3위, 아주 긴 기간 활동했고 또 우승컵까지 안긴 클리프 존스인데요. 다이슨과 매드윈 모두 1960년대 토트넘의 놀라운 더블 우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이지만 클리프 존스야말로 진정한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61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의 전신인 퍼스트 디비전의 우승을 차지했고 그해 같이 FA컵 우승까지 이뤘었죠. 그리고 이 FA컵 우승은 1962년까지 2연속 우승을 했고 1967년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했던 1963년 유로피언 컵 위너스컵 우승까지 정말 토트넘에 많은 우승컵을 안겨줬던 윙어인데요. 378경기에 뛰면서 159골을 넣었던 기록도 대단해요. 클리프 존스는 팀의 스타일리시했던 축구 철학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앞장섰던 실력도 뛰어나고 또 방향성도 좋았던 선수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웨일스 출신인 클리프 존스의 활약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많은 또 웨일스 스타들이 활약하게 됐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수비수들을 제치고 빠르게 돌파하면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현대적인 윙어이기도 했거든요. 피치의 어느 곳에든지 활동할 수 있는 만능 공격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용감함과 그의 인상적인 타이밍, 위치 선정 감각은 159득점이라는 엄청난 득점 기록으로 드러났고 이 기록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6위에 해당하는 정말 오랫동안 5위권을 지켰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가 가레스 베일인데요. 사실 토트넘이 배출한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토트넘 출신으로 정말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정말 그 당시 베일이 활약하던 당시에는 호날두를 능가할 정도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실력자였죠. 베일 같은 경우에는 237경기를 뛰면서 71득점 53도움으로 100개가 훌쩍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빠른 속력을 갖고 있는 레프트백, 공격적인 레프트백이었지만 토트넘에 와서 역대 최고의 윙어 중 한 명,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으로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성장했고 클리프 존스와 마찬가지로 웨일스 출신의 스타인데요. 특히 웨일스와 토트넘의 많은 유망주들에게 큰 영감을 안긴 롤모델로서 또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했다,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토트넘이 모드리치 베일 시대에 진정한 강호,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37경기 71득점 53도움, 특히 이 많은 패턴들이 오른쪽에서 커팅이 나면서 수비를 제치고 왼쪽 골문 상단 구석으로 날카롭고 정확하고 정말 엄청나게 멋진 왼발 슈팅을 날렸던 능력으로 항상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었고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정발 윙어로도 뛰고 전방 공격수, 처진 공격수, 공격 전 지역을 프리롤로 완전 휩쓸고 다녔잖아요. 그러한 활약 덕분에 2018년 당시 1억 유로의 이적료를 최초로 넘기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었죠.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이적료를 제치면서 세계 이적료 신기록까지 세웠던 베일인데요. 특히 베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2010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인터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베일의 헤드트릭으로 엄청난 성과를 냈고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베일이 프리미어리그 스타일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던 증거였던 경기였죠. 그 당시 인터밀란의 오른쪽 수비수가 마이콩이었어요. 브라질 대표 선수로 그때 역대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하나로 평가받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완전 탈탈 털면서 마이콘을 위한 택시를 잡아줘라라고 토트넘 팬들이 응원고와 노래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었던 정말 화려한 커리어가 펼쳐질 것을 예고했던 그 활약은 토트넘 선수로서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도 강렬했기 때문에 토트넘만 스타라는 인상이 좀 약한데요. 결국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진정한 토트넘맨으로 불리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토트넘 선수로 408경기에 출전해서 162득점, 84도움, 20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만
빅찬스 크리에이티드, 큰 기회를 만든 것도 83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슈팅 정확성 47%, 정말 프리미어리그 전체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현재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역대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라고 하면서 단지 토트넘의 역대 최고 윙어일 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될 선수다. 2015년에 단돈 2,200만 파운드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1년 뒤에는 이적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와이드맨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며,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단지 토트넘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베일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인 가운데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토트넘에서 아직도 뛰고 있고 토트넘에서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 꾸준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역대 최다 득점자 5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클리프 존스의 기록도 제쳤고, 또 대단한 게 화려하기도 하면서 치명적이라는 거죠. 2020년에는 토트넘 선수 최초의 푸스카스 어워드를 받으면서 번리전 70m 돌파골을 성공시켰었고, 2011-2012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부트를 수상하는 등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9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중요했던 특성이 성실함이라고 했는데요. 꾸준하게 일관적이고 문제없이 정말 매 순간 겸손하게 이런 활약들을 이어왔다라는 것,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최고의 폼을 찾기 시작하자마자, 즉 토트넘 입단 후 몇 년 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카라바컵 준우승을 했던 그 시점에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그의 영입을 원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매주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항상 성실하게 임했다. 앞선 많은 스타들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적을 선택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적을 택하지 않고 토트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토트넘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 있어서 더더욱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역대 최고의 윙어로 꼽아야 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우승의 문턱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을 때 어떻게 보면 군 문제가 조금 발목을 잡기도 했어요.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 또 재계약을 진행해야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재계약들이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맨유 등 당시 손흥민 선수를 강하게 원했던 팀들의 협의에 좀 난항을 겪게 만들었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완고한 자세로 인해서 협상이 오퍼 단계로 가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10주년이 됐죠. 2015년 8월 28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계약을 했던 것,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당시 입단 사진과 입단 문구, 그리고 당시에 입단 기념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또 기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넣은 득점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에서 10시즌 연속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었고, 또 무려 손흥민 선수가 입단 이후에 46개의 다른 팀을 상대로 득점을 했다라는 엄청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토트넘에서만 대기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아시아 선수 역사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난 에버튼전 멀티골로 통산 프리미어리그 122호 골을 기록하면서 통산 득점 순위 21위에 올랐고 20위권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선수 기록으로만 따지면 이미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역대 외국인 득점 9위에 해당하니까 이 기록 점점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레스터시티전과 에버튼전 정말 판약이 달랐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그 내용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근 출간된 축구 서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축구 스토리, 축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어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스토리K의 운영자인 K씨가 저술한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영상으로 다 전하지 못한 인문학적인 축구 이야기를 글로써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퍼거슨, 클롭, 무리뉴, 포체티노,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세계적인 축구 명장들의 축구장 밖에서의 이야기, 음바페, 디발라, 베일, 베컴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은 물론 모우라, 오리에, 비머, 랑글레 등 손흥민 선수와 우정을 나누었던 선수들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토트넘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총망라한 정말 축구로 읽을 수 있는 인문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 저희가 영상 말미에 한준TV 구독자 이벤트로 또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 이벤트 소개까지 영상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는 이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다가 에버튼과의 경기에 건재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에버튼전 기록을 보시면 90분 동안 뛰면서 2골 넣었고 기대 득점값이 1.14골, 즉 득점에 유망한 기회들을 또 만들었고 3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또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3번이라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오히려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은
박스 안에 볼터치가 더 많았는데 중앙 지역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만 사이드를 밟고 다니면서 간헐적으로 들어왔고, 들어왔을 때도 슈팅 코스를 잡기보다는 본인이 수비를 끌어주고 패스를 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쳤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제한됐고, 에버튼과의 경기에 최전방에 갔을 때 오히려 전방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후좌우로 많이 움직이면서 특히 양발잡이인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왼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까지 넘나들면서 플레이했던 것이 중요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 풀백인 우도기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드 플레이, 또 왼쪽 하프 스페이스 플레이까지 우도기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도기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본인이 더 높이 올라가서 백패스를 하거나 혹은 더 사이드로 벌리게 패스하는 것, 우도기가 윙백이니까 측면을 돌파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한 미드필더라든지 스트라이커 위치를 차지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는 기존의 9번 공격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더더욱 슈팅 가능한 득점이나 도움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했던 것도 사실은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였어요.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하에서는 측면 공격수가 확실하게 사이드라인을 밟고 다니게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17골 중에 무려 14골이 중앙 공격수로 뛰었던 23경기에서 나온 거니까, 아마도 중앙 공격수로 더 많은 경기를 뛰었다면 더 많은 득점도 가능했을 것이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12경기에서는 3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은 측면으로 간다면은, 지금의 전술에서는 측면으로 가더라도 과거 무리뉴 감독이나 콘테 감독 시절에는 케인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빈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서 득점을 하는 패턴, 손흥민 선수가 결국 중앙 공격수처럼 뛰게 했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철저하게 측면 공격수가 측면에만 있도록 만드는 것, 중앙으로 들어온 선수가 측면 공격수가 아닌 풀백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현재 전술에서 윙어로 뛰면은 발휘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는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뛸 때의 히트맵을 분석하면서, 솔랑키가 박스 안에서의 굉장히 많은 터치를 가져가면서 박스를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차지해주는 플레이에 집중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센트럴 스트라이커로 뛸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터치는 한 번밖에 없었다. 그 한 번의 터치는 득점 장면이었다. 이 터치가 이제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기 전에 스트라이커로 뛸 때만의 얘기거든요. 즉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뛸 때는 실질적으로 가짜 9번 내지 9.5번, 10번 프리롤로 뛰게 되다 보니까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상대 수비를 더욱더 잘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의 공격을 더욱더 경직되지 않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디펜던트라는 일간지입니다. 정론지, 종합 일간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은 매체인데요. 뉴캐슬과의 주말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토트넘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경기 결과를 얻으려면 에버튼전에 2골을 넣으면서 좋은 출발을 마침내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픽포드의 실수로 얻어냈던 첫 골 이후 또 두 번째 골에서는 본인 특유의 클리니컬한 마무리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토트넘의 성공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써야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랑키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썼던 에버튼전의 전술에서 메디슨과 쿨루세스키를 2명의 공격 미드필더로 배치한 이후 쿨루세스키가 오히려 9번과 10번 자리를 오가게 플레이했던 그 역할을 손흥민 선수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명의 공미를 놨을 때는 사르와 함께 뛰던 메디슨이 공미 자리에서 점유하고 있던 것과 달리 오히려 8번 미드필더 역할로 좀 내려가지고 쿨루세스키가 좀 더 전진해서 움직여주고, 우도기가 메디슨의 앞쪽으로 올라와주면서 오히려 메디슨이 자신의 중심적인 플레이가 아닌 이타적인 플레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쿨루세스키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솔랑키가 있을 때는 솔랑키가 포스트 플레이와 힘이 좋기 때문에 쿨루세스키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때 해줘야 했던 그 역할을 이미 솔랑키가 해주기 때문에, 솔랑키 원톱, 손흥민 선수를 공미, 처진 스트라이커, 메디슨과 나란히 이제 2선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고, 오도베르, 베르너, 존슨이 있고 또 쿨루세스키도 교체로 나올 때는 오히려 측면에서 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지금 이 능력을 솔랑키와 함께 쓰려면 솔랑키, 손흥민 선수를 마치 비대칭 투톱처럼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카라바오컵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9월 16일이 있는 주중 경기 코벤트리 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에 토트넘이 정말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 이어 9월 A매치가 있고, 9월 15일 밤 10시 아스널전, 말씀드린 코벤트리전도 있고,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도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께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축구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준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벤트 게시물이 있는데요. 그 게시물에 댓글로
손흥민 선수의 팬이 된 이유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저희가 고지해드리고, 이메일 주소가 이제 남겨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대댓글로 당첨될 경우 이제 메시지를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분을 추첨해서 선물해 드릴 예정이고요. 당첨자는 9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한준TV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테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고 이벤트 당첨의 기회도 잡으시기 바랍니다.